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게 계속 경제의 중요 뉴스로 타전이 되다가 또 북한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어린이날 뭐 모든 아빠들이 다 똑같이 했던 것처럼 선물 사주시고 피곤한 날 피곤. 어린이날은 피곤한 날 그러셨군요. 진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연휴 기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아 진짜 박수 치셔야 됩니다. 우리 네. 어머니 아버지 3, 40대, 3, 4, 50대 엄마 네. 아빠들을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1년 중에 그날은 진짜 네. 안 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네.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아빠들 평생? 그렇죠. 그렇군요. 2016년 5월 5일 당신 어디 있었어?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관계없는데 싸우다 보면 맞아요. 2016년 5월 5일로 다시 맞아요. 돌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분씩 다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두 가지 좀 광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네. 5월은 꽃의 달이죠. 네. 꽃주문닷컴. 네네네. 꽃주문닷컴을 통해서 어버이날 지났지만 이제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며칠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주세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죠. 예, 스승의 날은 아는데 부부의 날은 저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번개가 있습니다. 번개. 풍무양꼬치. 어디냐면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롯데백화점 뒤편. 그러니까 일산점. 고양등기소. 네네네. 고양등기소 앞에 풍무양꼬치에서 저희가 일산 아지매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토크를 할 예정인데요. 저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저 일산이잖아요. 지금. 일산 살잖아요. 네. 언제 가보셨어요? 저 주말에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진짜요? 네네. 정말요? 어제 갔네 어제. 어제. 아니 우리 5월 8일. 국사장님을 좀 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은 못 팥장 뵙고요. 듣고 왔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조용히 그냥. 조용히. 그럼 네. 안 되는데 팥장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근데 그 네. 입구에 지금 개업한 지 열흘 정도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내가 되게 넓습니다. 오. 넓고 되게 중국풍이 되게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 서브 하시는 분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그랬구나. 음식도 뭐 당연히 뭐 드셨어요? 꿔바로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꿔바로우가. 네네네. 그게 중국식 탕수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 되게 맛있던데요. 저희 팥장 1주년 때 국사장님 내외분이 꿔바로우를 직접 해가지고 100인분을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요. 현장에 오신 분들 맞아요. 종이컵에 꿔바로우 담아가지고 다 드셨던. 저도 그때 받아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꿔바로우를 맛있게 드셨구나. 저희가 네네. 그래서 오후 6시 번개를 합니다. 이날 윤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두 일산. 아줌마 당선인. 아줌마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아줌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일산 사는 아줌마들 놀러 오세요. 그렇구나. 네. 일산 아니어도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 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아저씨지만 사실상 아줌마의 감성을 갖고 계신 김종철 부장님 그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날 함께 두 당선자분 인사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윤혜, 김현미 두 당선인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롯데백화점 뒤편 고양등기소 앞 2층에 딱 보면 풍무양꼬치 풍무양고기 이렇게 풍무양고기 네, 맞습니다. 풍무양고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부부의 날이요 5월 21일이래요. 네. 그날 맞이해서 우리 꽃주문닷컴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꽃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부부 날이면 우리 남편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서로 주는 거죠.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날. 그렇구나. 근데 진짜 부부들은 부부의 날 그런 거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거 막 챙기느라고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렇게
다들 우리 사는 게 그렇지 뭐. 예, 챙길 것도 많아 죽겠는데 부부의 맞아요. 날까지 웬일이니 이럴 맞아요,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대충 잊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예 없어서 무슨 나를 차병직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민변 활동 열심히 했던 그 네. 변호사님 그 얘기했어요. 모든 나를 없애야 된다. 생일까지 포함해서 싹 다 그런 기념일을 없애야 된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갑자기 차 변호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분 생각이 나네요. 여하튼 5월이 좀 허리가 휘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기념일을 챙겨야죠. 사는 낙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울한데요. 네. 대량 해고에 따른 노사 갈등은 물론이고 사실 굉장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근데 이게 부실 경영, 부실 관리 해온 정부나 기업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왜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이 가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 굉장히 우울해요. 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오늘 단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게 설인 것 같아요. 아직은 감원 설. 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일정이나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부 언론에서 3,000명 정도 감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인해 보면 아직 회사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제 그 일반 사무직 그 과장급 이상 네. 그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니까 희망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희망퇴직을 말하면 희망하지 맞습니다. 않아 진짜. 지금 빅3가 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네. 삼성중공업 이 3개 이 조선사 빅3가 이제 지금 구조조정 대상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 대주주로 지금 네. 사실상 정부 소유가 됐고 지금 구조조정 진행 중이고 네. 나머지 민간 2개 기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중 채권은행이 이제 주채권은행이 이제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지금 주채권은행 채권단의 이제 대표로서 아마 지난달에 그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나서 네. 지금 정부에서 이쪽 조선업 쪽에 좀 더 구조조정을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네네.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하나은행장이 현대중공업 사장 만나서 좀 자구 계획안을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력 감축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구 계획안을 지금 잡고 있고 네. 그 자구 계획 안에 이제 인력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3,000명이냐 1,000명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명단은 안 나왔지만 네. 시중은행이나 이쪽 그 구조조정 쪽 그 보는 사람들에서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네. 10% 정도는 감원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 그 3,000명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개 기업에서 과장급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지금 10년 전후죠. 10년 차. 그렇죠. 한참 일할 때죠. 과장급들. 과장님 힘내세요. 제일 과장님 부장님들 그럼요. 제일 그럼요. 열심히 일할 때 그렇죠. 아니에요? 가장 그 회사에서 중추고요. 그럼 보통. 30대, 40대 정도. 그렇죠. 30대 후반, 30대 30대 후반. 중후반부터 40대 초반 좀 늦은 과장 같은 거. 보통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 약간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 예. 그래서 과장급들 이상이면 예. 보통 회사에서 최하 6, 7년 이상은 근무한 사람들이니까 10년 전후로 해서 그러면 한참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나 회사의 업무나 그다음에 뭐 숙련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하여튼 그 회사의 어떤 중간 허리 이상 급들이니까 허리급이네요. 그럼요. 예, 근데 한참 일할 때. 사람들한테 희망퇴직이나 회사를 좀 나가라고 하면 네. 그 회사에 글쎄요 그 경쟁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걱정입니다. 지금 네. 한창 열심히 그렇죠. 또 얼마나 3, 40대 가장이면 집안에서는 지금 한창 애들 클 때거든요. 이제 막 그렇죠. 돈이 확 들어갈 때야.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맞벌이의 경우에는 좀 괜찮겠지만 그렇죠. 외벌이 과장님인 힘들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요. 네. 예컨대 저는 희망하지 않아요. 희망퇴직을.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감원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희망퇴직 형식으로 일단은 그
그 어떤 자리를 깔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연봉 좀 어느 정도 하고 뭐 일정 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수당까지는 모두 주고 내지는 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지금 있을 때 지금 우리 돈 있을 때 지금 돈 받고 나가는 게 나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 희망퇴직을 받지만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저성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속는 그런 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전형적인 어떤 회사 쪽의 어떤 그런 시각이고 네. 일하는 사람들 직원이나 노동자들 입장에 보면 좀 황당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막 일을 한참 일할 나이, 네. 과장급 이상, 뭐 과장, 차장 이상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참 10년 전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분들한테 그렇게 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한참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어떤 그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어떤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회사도 웬만하면 정말 어렵지 않으면 그런 과장급들 그런 젊은 층들은 희망퇴직을 안 받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한 1, 2년 하고 뭐 장사 그만둘 거 아닌 이상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참 이게 저희 오마이뉴스는 아직 구조조정 이런 얘기는 없지만 큰 회사의 경우에 그렇죠. 회사가 위기에 있을 때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다운사이징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감원을 갑자기 오늘날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계속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팟짱에서 현대중공업 네. 감원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조선업의 이 지금 그 위기라는 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2, 3년, 3, 4년부터 이미 전부터 꾸준히 그런 경고 사인이 계속 나왔었고 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조정이든 뭐 여러 가지 다운사이징 해왔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1위인데요. 세계 이 조선업 1위죠. 조선업 세계 1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런 어떤 그 세계 경기 침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선박 수주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런 위기 경고 사인이 계속 나왔었고 그렇게 다운사이징 해왔어요. 작년에도 이미 1,3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 1,300명이 떠났고요. 올 1분기 때 임원급들 뭐그 임원급들은 이제 고액 연봉자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그 조선 현대중공업 그룹이에요. 현대중공업이 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조선업 그쪽 조선 계열사 임원들 25%한 6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1분기 때. 그러니까 전체 임원이 한 250명 정도 되니까 25% 6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나는데 작년에 직원들 뭐 희망퇴직해서 한 1,300명 정리됐고 또 임원들 정리하고 계속 지금 인원들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 2, 3만 명, 지금 한 3만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지금 배는 이미 오래전에 그 수주받은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지금 거기 기본적인 그 현장의 일소는 유지가 돼야 되죠. 문제는 앞으로 이제 더 만들 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과연 이렇게 계속 기업의 위기는 커져만 가고 그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이런 상황이 네. 제일 문제인 건데 지금 앞서 세 개의 빅3 네네. 세 개 회사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 세 개 중에 그나마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적은 편인데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 다운사이징 해왔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삼성 자체가 원래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삼성중공업 자체적으로 계속 사람을 줄이고 막 그런 네. 형식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중공업도 지금 여기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데 여기도요. 주채권은행이 산업일 뿐이지 아직 그 민간 기업이죠. 네. 산업은행도 지난달에 이제 여기 그 현대중공업처럼 그 삼성중공업에 네. 자구 계획을 좀 내달라.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조선업의 그 자구 계획 좀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네. 삼성중공업에도 일단은 자구 계획
개혁안을 내달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 쪽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솔직히 그 사람을 뭐 자르거나 뭐 내지는 어떤 뭐 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구 개혁을 할 게 특별히 없는데 네. 뭐 손실 부분도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합니다. 3개 회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부 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네. 일정 부분 삼성중공업도 인력 조정 포함해서 자구 개혁안을 아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지금 일단은 주도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들이 채권단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채권단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압력을 넣을 경우에 그 해당 기업들이 돈줄을 채권단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줄을 주게 될 경우에 있을 또 다른 어떤 그 유동성 위기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자구 개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미 정부가 이미 엄청난 분식과 이미 네. 그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인력 조정 포함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3,000명 조만간 또 자구 계획을 내면 그 자구 계획 안에 삼성중공업도 포함돼 인력 있을 거고. 감축안이 또 포함이 되겠네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그런 자구 계획 그 중에서 해고 위협이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그런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인력 감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추가 뭐 이런 어떤 해고 사실상 해고죠. 뭐 희망퇴직이라고 네.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그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 강력한 뭐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네. 근데 좀 헷갈려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조선사들의 1분기 경영 실적은 또 흑자라는 보도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오늘 그러면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을 잘라서 흑자가 됐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만 이게? 해도 현대중공업 이들 3개 빅3 그 실적이 거의 1조 삼성중공업이 한 1조 원 내외 그리고 1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정도 적자가 났었어요 작년에.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회계장부상. 근데 올 1분기는 지금 성적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성적을 떼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거의 뭐 몇 분 그 지금 영업이익이 3,252억 원, 당기순이익이 2,445억 원이면 네.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작년에 1조 5천억 적자에 비하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도 이익을 냈고요.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좀 그 이익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이 한 159억.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지만 네. 당기순이익은 한 314억 정도 흑자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들 3개 조선 회사들이 네. 1분기 성적표, 1분기 경영 실적표 자체는 플러스가 돼서 좀 나아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지금 자산 매각 포함해가지고 사람 자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선업이 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내면 좋지만 네. 지금 뭐 올 3분기까 1분기 동안에 배를 새로 수주한 그 계약을 딴 게 3개 회사가 지금 몇 개 아까 보니까 5척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현대 근데 굉장히 큰 배 아니에요? 큰 배죠. 배, 엄청나게 큰 배. 배인데 그것도 이제 규모가 그 5개 중에 약간씩 네. 보면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섞여 있다는데요. 네, 네. 현대중공업이 3척, 그다음에 뭐 대우가 2척, 삼성중공업은 아예 한 척도 없고.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그 잘 나갈 때면 보통 한 수십 척씩 계약 수주를 한답니다. 이게 네, 사실 네. 계약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수주 계약이 한 수십 척씩 하다가 지금은 뭐 5척, 3척, 2척. 그러니까 이게 그쪽 업계 분들 말에 의하면 되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창피해서 이렇게 내놓지도 못할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성적표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가 열리면서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정도로까지 가면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겠다. 왜냐하면 5척밖에 안 맞. 근데 또 내년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인력을 남겨둘 수도 없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한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 땄던 그런 배를 네, 지금 예. 그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 배를 만들다 보면 그 건조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단계별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계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단계별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배들이 이제 수주가 계속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네. 그분들 그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그 거기에 맞게끔 자기에 맞는 파트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배가 거의 지금 수주가 지금 다섯 척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없다거나 마찬가지다.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만 명 현대중공업 예를 들면 이 3만 명의 고용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뭐 경기 세계 경기가 갑자기 좀 확 좋아질 기미가 앞으로 전망을 보면 그게 낙관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세계 경기 침체가 사실상 계속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처럼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수주 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선박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이 조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어떤 경영상의 그런 어떤 애로 내지는 그런 힘듦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보다 먼저 했던 뭐 스웨덴이나 그런 조선 강국들이 어떻게 그 과거에 일본이나 한국이 조선업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위기를 새로운 헤쳐나갔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일본, 그 다음에 80년대 한국의 그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네. 빅3를 치여가지고 뭐 그 말묘의 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사실상 그 우리 현대중공업 이제 치여가지고 망했는데 네. 그 많은 조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극복했나? 그러니까 그쪽은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실업 대책과 그 사람들의 어떤 재교육 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조선 그 시장 네. 그 산업을 새로운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을 다시 이렇게 전환 배치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배를 단순한 어떤 그냥 벌크선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비싸고 네. 자신들만의 좀 특화된 어떤 우리로 항상 얘기하는 뭐 고부가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좀 비싼 그런 어떤 여객선 네. 위주로 어떤 산업을 재편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트 뭐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어떤 그 값싸고 노동력들이 막 투입해서 만드는 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에 그러니까 돈 되는 시장에 네, 네.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업을 자연스럽게 재조정하고 구조 개편을 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을 새롭게 다른 어떤 그런 산업이나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이렇게 또 그 나라 차원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고용을 갖다 고용 시장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무런 지금 정부나 이런 사이드에서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인데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선도 그렇지만 네, 해운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해운은 현대상선. 지금 당장 지금 문제죠. 용선유 협상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지난주 저희가 저번에 그 비언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후로 특별하게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용선료라는 게 말 그대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빌려 쓰는 그렇죠. 비용이잖아요. 비용. 예. 네. 그 비용 그게 지금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씩 길게 지금 계약을 잡아놓고 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그렇게 막 얼마씩 엄청난 비용으로 뭐 15,000 그 네. TEU죠. TEU. 그게 뭐 보통 우리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배 인천항이나 부산항 가면 그 큰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예, 1TU인데 예. 보통 15,000개씩 싣고 다니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배를 빌리는 용선료인데요. 그게 잘 나갈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그게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그 배를 빨리 자기네들이 네, 이렇게 네. 확보해주고 빨리빨리 물건 날리고 그 물건 날리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해운 회사들인데 네.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물건 날릴 게 별로 없고 텅텅 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던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가 되고 내용은 없는데 용선료라고 계약했던 그런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선료로만 한 1조 원 넘게 나갔다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월세죠. 월세에 그냥 매달 얼마씩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돈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춰야 된다. 지금 네, 정부가 해운업 이쪽 한진해운하고 현대 그 해상 이쪽에 지금 막대한 지금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네. 산업은행 그 국제은행 예, 예. 포함해 지금 돈을 늘려면 너희들이 어떤 그 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용선료 협상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현대상선이
지금 계속 지금 용선이 협상 하고 있는 거고요. 한진해운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제가 그 돈을 배를 빌려준 선주예요. 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까 지금 그 좀 좀 계약했던 거 좀 다운 좀 시켜달라. 지금 현대 쪽에서는 지금 뭐 현대상선은 지금 25% 30% 정도 좀 그거 좀 비용을 좀 낮춰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뭐 내가 이제 막 그 배 주인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좀 깎아줘서 나중에 이 돈을 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버텨서 이 회사가 망해서 아예 못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가 네. 이쪽에서는 이제 한진이나 현대 쪽에서는 당신 이거 안 깎아주면 우리 돈 못 준다라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많이 좀 용선 협상 인하를 좀 많이 따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게 타결이 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이제 한 다음 네. 달까지는 아마 거의 그게 이제 드러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선료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괜히 계속 우리가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 세금을 집어넣을 경우에 그 돈은 고스란히 외국 선주들한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비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낮추지 않으면 예.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나 국민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97년 IMF 때처럼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망해가는 회사를 전부 살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 그 망해가는 회사 살렸지만 그 회사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맞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세금을 내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계속 됐던 건데 이번에도 그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문제는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그 산업은행, 하나은행, 뭐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그 이를테면은 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공적 자금을 넣어야 되는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한국은행한테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좀 버티는 분위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그 버티는 분위기고 네. 이제 약간 이제 그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뭐 버틴다기보다는 일단 그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네. 아니 양적 완화라는 게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표현도 아닐 뿐더러 네. 금융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대부분 이상한 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맞죠, 들이대고 맞아요. 있어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그 나라라고 하면 네. 미국, 뭐 유럽연합, 예. 일본, 하여튼 이런 그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기축 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예. 달러, 엔화, 예. 뭐 EU. 예. 그러니까 그런 기축 통화인 나라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찍어서 달러를 찍어서 풀면 되죠. 네. 근데 그 달러를 찍어서 풀어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행이 특히 중앙은행이 어떤 그 시중에 유동성 내지는 돈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직접 돈을 찍어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금리를 이용하잖아요. 기준금리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시중의 어떤 유동성을 갖다가 좀 더 넓히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유럽이든 일본이든 사실상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금리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시중 유동성이나 어떤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어떤 그 카드를, 지폐,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내는 그런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지만 네. 지금 기준금리가 1.50%입니다. 10개월째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기준금리가 우리는 1.50%라는 어떤 기준금리 여전히 여력이 네.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갑자기 아직 기준금리도 제대로 있는데 왜 돈을 찍어서 내야 되느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한국판 양적 완화 가지고 뭐 새누리당이나 총선 전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책은행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돈을 넣어주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왜 없어졌나 했더니 그 네.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바뀌었어요. 예. 국책은행, 여러분 이념하시기 네, 바랍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솔직히 뭐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이죠. 네? 결국은 네. 그 국제은행 자본 확충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해야 하라는 거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번에도 지난주에 뭐 조선일보가 막 일면에서 뭐 한국은행이 뭐, 사실상 그렇죠. 거의 협박이에요. 그렇죠. 예. 니네 왜 안 내나 구조조정에 뭐, 왜 동참 안 동참 하냐? 안 하냐. 예. 너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이주열 총재가 엊그제 그 G20 뭐 갔다 와서 네.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각에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기자들하고 그런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죠. 네. 예. 아니 한국은행이 무슨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구조조정 왔다가 무슨 뭐 회방 놓거나 뭐 걸림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인식을 누가 이렇게 흘리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도 그 동안에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지원을 해왔다. 다만 지금처럼 네. 갑작스럽게 돈을 찍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나름대로 자본확충 펀드나 네. 쉽게 말하면 대출 형식으로 언제든지 이게 결국은 돈을 찍어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찍어내라는 방식이니까 이주열 총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도와주겠다. 다만 이 한 군의 돈도 결국은 돈이고 이걸 빌려주고 거기에 걸만큼 다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그게 국민들한테도 국민 경제상에서도 좋다. 그게 맞는 거죠. 맞는 네.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이쪽은 아니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뭘 원하는 거예요? 그 그냥-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냥 청와대나 그냥 돈을 달라는 거예요. 5조에 10조 원 정도 그냥 돈 찍어가지고 그냥 찍어서 풀어 이거예요? 돈 찍어서 그냥 산업에 넣어라. 그래 우리가 쓰겠다는 건데 그건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아까 청와대가 예? 그 양적 완화 기재부가. 아까 그게 예. 왜 그렇게 자꾸 예. 한국은행 통해서 하려고 하냐면 이게 예. 지금 양적 완화 이런 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면 하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음흠.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를 그럼요. 거쳐야 되니까 지금 같은 만만치 않죠. 여소야대 네.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예.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하는 법을 바꾸려면 자기네 안 되니까 같으니까 그런 양쪽 하나보다는 그냥 산업은행에 돈을 너네가 넣어라. 그리고 그걸 굳이 이제 국회 동의 필요 없이 하는 니네 금통위 거기 결정으로. 해서 그냥 돈 넣으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정부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쪽 입장이고 예. 이주열 총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전혀 그 구조조정의 그 어떤 그런 당위성이나 명분도 없고 국민 경제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다만 기업 구조조정에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식은 약간 다른 거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주열 총재의 인식은 어떤 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은이 기본적으로 그 한은법상 네. 기본 원칙이 금융 안정입니다. 안정. 네, 예. 금융 안정. 예. 금융 안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한법상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정부나 기획 그 청와대 쪽에서도 우리도 금융 안정을 원한다. 지금처럼 이 부실 기업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부실이 결국은 금융 쪽, 은행 네. 쪽으로 확산이 되고 이전되니까 결국은 그 금융 안정 그것이 해체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좀 돈을 넣어라라는 게 입장인데 하는 쪽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런 어떤 그 약간의 편법이죠. 정통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법을 고치든가 하는 법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에 하는 해왔던 이것도 어차피 돈을 찍어서 돈을 푸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결국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 세금이 됐든 예. 어쨌든 방식으로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부실이 되면 결국은 그걸 어떻게 메꿉니까? 그러니까요. 세금을 근데 메꿔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뭐냐면 한은이 주장하는 원칙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원칙으로 내세우는데 왜 청와대와 기재부 정부는 편법을 하라고 자신들이 편하게 돈을 쓰고 싶은 거죠, 마음대로.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네. 어찌됐든 이거 지금 뭐 대놓고 정경유착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지금 아무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 대우조선해양 얘기 들어보면 황당하던데 이명박 정부 때는 심지어 무슨 자원외교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온갖 일을 다 한 셈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흔들 대로 흔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전부 고스란히 노동자들 또는 이제 국민들 몫으로 맞습니다. 결국 돈 찍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막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실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경영주라든가 정부
이쪽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산업은행이 지금 돈을 얼마에 내야 될지도 아직 지금 확정이 안 규모도 됐죠. 지금 확인이 안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5조 원, 5조 최하, 원, 최하, 최하 5조. 최소 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임종용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5조 원 정도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은 결국은 5조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5조는 기본이고 네. 한 10조 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5조 원 받고 5조 더. 그런 거죠. 게임이야. 문제는 근데 정말 아니 뭐 좋습니다. 5조든 10조든 뭐 정말로 그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기업 살려서 제대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제대로 다시 경제가 살아나서 다시 그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을 보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그 회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진짜 수백 조를 넣어놓고 네. 거의 뭐 절반도 지금 제대로 회수 회수가 안 안 되고 됐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의 돈을 수백 조를 우리 국민 세금을 집어 넣어놓고도 결국은 다 노동자를 엄청나게 다 시접 엄청나게 늘어났죠. 일자리 다 뺏겼죠. 네. 비정규직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다고 뭐 재벌들 총수들 누구 뭐 감옥 간 사람 있나요? 그거 제대로 처벌 없었고 그런 부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산업은행 얘기 지금 감사를 거의 다 끝났대요. 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원 감사 산업은행. 예. 임종용 위원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 나오면 일정 부분 산업은행의 잘잘못이 나올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검찰에 뭐 고발든 뭐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산업은행은 또 누가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나 금융위가. 정부가 다 또 내려보내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은행이 좀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우리가 얼마 언제 주체적으로 뭐 한 게 뭐가 있어 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정부가 이 기업들 인수해 그래서 인수했고 이 기업들 뭐 이렇게 잘 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어쩐 때 또 이 기업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외교 됐든 뭐 외교 됐든 이쪽 기업들 동원해 가지고 자신들 하라고 한 것밖에 뭐가 있느냐. 이제 와서 네. 이제 엄청나게 지금 구조조정 비판 나오니까 결국은 또 산업은행의 뭐 임직원들 또 우리가 또 고스란히 또 유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희망퇴직. 참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서 국민적 공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어떤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고를 치고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정권 하에서 또 사고를 더 쳐. 그리고 나서 또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전부 계속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어디 아까 과장이요? 과장급들 지금 대한민국 과장들에게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과장이 뭐 맞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야 너 나가. 그렇죠. 야 네가 책임지고 네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퇴직금 줄 때 나가라 뭐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그리고 이거 잘해주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 나가야 조금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네가 더 받는다. 챙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나가. 그러니까 대우해줄 때 나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벌 총수들, 사모님들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정말 팟짱이라도 들으면서 이 억울함, 답답함을 씻지 않으면 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저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뭐 5조든 10조든 뭐 그 돈 그거 왜 또 집어넣냐 차라리 그냥 그 기업들 그냥 망하게 놔둬라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망해서 나오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업급여 거의 그냥 월급 90%씩 이렇게 네,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그 재교육 프로그램 가동하고 사회 안전망에 확충하는 게 훨씬 정부의 역할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 북유럽식 어떤 구조조정의 방식인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구조조정의 이런 방식을 보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또 이렇게 돈 집어넣고 사람들 잘라놓고 네. 그 기업 대충 죽지 않을 정도로 대충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형식적으로 퇴진합니다. 재벌 총수들 살짝 퇴진하고 처벌 안 받고 그러다 한 2, 3년 후에 살짝 그 눈치 보면서 여론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업 다시 가져갑니다. 금호그룹이 그랬고요. 금호그룹.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했던 사람들 다 잘리고 다시 그 회사 다시 건전하게 다시 잘 만들어서 다시 그 재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수저 계속 금수저고 흑수저는 그러니까. 계속 흑수저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정말이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조정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 구조조정은 이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네. 차라리 노동자들에게 그렇죠. 주고 네. 실업수당 그렇죠. 늘리고 현실화하고 해서 정말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공공기관인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지 끊임없이 기업에다 돈 줘가지고 그렇죠. 기업에서 고용 창출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 그렇죠. 이런 데선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아 열받아.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네. 그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긴 한데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영화를 봤어요. 그래요? 예. 그게 뭐죠? 그냥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결국에는 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또 만들어서 그 회사가 이제 음. 그만둔 잘린 그 희망퇴직 어. 희망퇴직 당한 분들이 네. 이제 함께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든다. 그럼 마지막에 엔딩에 그 자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저 고용주들, 네네. 이를테면 대기업 그 주주나 대기업 임원들은 변함없는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만 네. 노동자들은 몇만 명이 잘렸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현상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식의 구조 조정을 해간다면 국민들한테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정 정도의 급여가 보장이 되면 네. 그러니까 생활은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극단적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비전. 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오연호 대표가 주장하는 옆을 볼 자유 가 생기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네네. 예.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 문제 계속 될 텐데요. 이게 그렇죠. 이제 확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이 기업 지금 조선해운업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좀 전자 반도체 등 국내 지금 주력 제조업들 다 구조조정 문제는 아마 올해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해운업, 조선업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을 다시 한번 좀 네. 어차피 이제 국회도 20대 국회 새롭게 열리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걸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현재처럼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조조정 방식이 진행이 된다면 결코 우리나라 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와 다른 또 다른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던데요.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을 우리나라가 이번에 새롭게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 방식, 과거 방식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 네.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거냐 국민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팔로우할 예정이어서 네. 김종철 부장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비연 프로 출연하셔서 네, 또 네.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